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이번 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번 요소수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요소수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요소수 하나의 물류망이 스톱되고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일 정유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11월부터 요소수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한편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단 주공급원인 중국 내부 상황이 최대 원인으로 꼽히며 국제 정치와 이상기후 등과도 일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중국산이 국내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급 문제가 벌어진 것이 국내 요소수 사태의 표면적 현상입니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매년 약 500만 톤의 요소를 세계 시장에 공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인도에 이은 중국의 2위 요소 수출 대상국인데 올해 1에서 9월 중국의 대한국 요소 수출량은 56만 4천 톤으로 중국 요소 수출 총량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세청은 지난달 11일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 비료, 인산 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료난 속의 비료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 제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코트라는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의 비료난은 중국이 현재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력난과 연결됩니다. 화학 비료의 주요 생산 원료인 천연가스, 유황, 석탄 등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최근 전력난이 겹치며 화학 비료 및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소는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중국에서 9월 중순께부터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난방 시즌을 앞두고 석탄 등 연료원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린 것이 요소 생산 위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10월 둘째 주 중국의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로 전년 동기 대비 5.6%포인트 감소했다고 코트라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비료 및 요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의 관련 제품 수출이 급증, 9월 누계 기준 중국 비료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결국 겨울밀 재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화학 비료 가격 상승세를 잡고 중국 내 충분한 비료 공급 물량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 석탄을 전력난 해소에 대량 투입하기 위해 비료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비료 석탄 전력난에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국제 정치와 기후 이변 등과도 연결됩니다. 중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큰 맥락에서 불거진 호주와의 외교 갈등 속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이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중 경쟁 속에 미국의 편에 선 호주에 불만이 컸던 중국은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문제와 관련한 국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하자 대호주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고 급기야 작년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수입 중단 전 중국의 석탄 수입 물량에서 호주산이 차지한 몫은 25% 정도로 상당했지만 중국의 전체 석탄 사용량에서 호주산의 비중은 약 2% 선이었기에 결정적인 물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중국은 질 좋은 호주산의 대체제를 찾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의 주요 석탄 산지인 산지성에 닥친 느닷없는 가을 홍수로 인해 현지의 20여 개 탄광이 한때 생산을 멈춘 것도 중국의 석탄 수급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요소수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 다음은 농민들과 서민들의 먹거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물 생육의 중요한 요소 비료의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비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수에 본사를 둔 농화학 회사에 따르면 요소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요소 도입 가격은 톤당 $1,000 안팎으로 지난해에 비해 260% 급등했습니다. 원료 가격은 지난해 10월 $265에서 올해 1월 $326, 10월 $850, 이달 현재 $1,000 안팎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와 석탄 분쟁에 따른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요소 수급난으로 인한 부작용은 당장 농업 현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광주 대촌 농협에는 이날 현재 20kg들이 요소 비료 100포, 복합 비료 700포가 남은 상태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 요소 비료가 500에서 600포대가 남아 있었지만 공급난을 겪으며 6분의 1 수준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한 비료뿐만 아니라 농기계에 보충해야 하는 요소수도 수급난을 겪으며 트랙터가 당장 멈출 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과 식량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원자재 부족 상황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자 마그네슘 가격은 올해 7월 중순 톤당 19,000위안 약 352만원에서 9월 한때 7만위안 약 1,297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마그네슘은 가볍고 단단해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로 주로 쓰이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입니다. 한편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이어 마그네슘 부족으로 셧다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 비철금속 무역협회에 따르면 독일과 유럽 전체 마그네슘 재고는 오는 11월 말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그네슘 생산의 85에서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감소 등을 이유로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마그네슘 45%가량을 수입해온 유럽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12월부터 재고 바닥으로 인한 작업장 폐쇄와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엄청난 비상이 걸렸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마그네슘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와이어링 하네스와 반도체 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럽은 비상이 걸렸는데 한국은 다른 분위기일까요? 유럽과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입장 차이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소재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제규어 랜드로버 등이 알루미늄 합판을 경량화 수단으로 골랐는데요. 알루미늄 합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인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심한 곳으로 유럽의 털을 둔 벤츠 등은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경량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차량의 연비 효율을 위해 엔진 다운사이징을 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공처 중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알루미늄은 중량이 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량화 효과가 높은 소재로 꼽힙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유럽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편 1990년대만 하더라도 마그네슘 생산 1위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 사슬은 중국의 원자재 생산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마그네슘 생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을 잘해 보존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생산한 후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9월부터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이 줄었는데 3개월 후인 12월에는 재고가 없게 됩니다. 즉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소주부터 마그네슘까지 부족 현상을 만든 중국의 행보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이죠.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원자재 부족으로 각국에 영향을 주면 올림픽 개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요소수 사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비교당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체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구멍에 따른 위기가 다시 한번 빚어졌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그동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백 가지 품목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수입 다변화, 전략물자로 일부 자체 생산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방용, 구급 등 필수 차량용에 필요한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소수 매점 매석을 금지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정부는 쓴소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에 걸쳐 원자재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전기차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도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충전 문제인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얼마 전 충전 대신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방식은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 한국의 놀라운 신기술에 중국의 방식은 얼마 못 갈 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장비 작동 방식은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바닥문이 열리며 기계 장비가 올라와 차량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떼냅니다. 분리한 배터리는 충전 보관소로 옮겨지고 미리 충전한 배터리를 가져와 차량에 장착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체 장비와 연결된 보관소에는 배터리팩 13개가 항상 충전 중입니다. 24시간 운영으로 하루 최대 300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방식은 아주 편리한데요. 운전 경로만 잘 계획하면 내연기관 차량 때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전기차 업체가 중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배터리 교체 방식 충전소는 590개, 2025년까지 4,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수출을 시작한 유럽에도 이런 교체식 충전소 1,000개를 만들 예정인데 노르웨이에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렌탈 방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초기 구입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후양 중국 전기차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대여 방식으로 차 구입 비용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성능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니오 지리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등이 이런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모델을 내놨고 누적 판매량도 15만 대에 달합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비롯한 11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까지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최대인 137만 대, 배터리 불량 시의 책임 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현재 중국 내에서는 선풍적인 반응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기술은 원래 테슬라가 먼저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교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 내 테슬라는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갖추는 대신 테슬라 슈퍼차저로 불리는 충전시설을 더 늘릴 것이며 올해 말까지 전 세계의 슈퍼차저 생산시설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만 개가 넘는 슈퍼차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운영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200명에 불과하던 모델 S 소유주들에게 적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슈퍼차저로 방향을 돌리며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는 2021년 2세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올해 말까지 총 500개의 교체 스테이션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배터리 교체 방식을 포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교체 방식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봐도 현재 배터리 일체형 이전에는 모두 배터리 교체 방식이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배터리가 교체형에서 일체형이 된 이유는 얇아지는 디자인, 원가 절감, 방수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일체형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보통 얇은 파우치로 덮인 반면 탈착식은 딱딱한 알루미늄 캔에 들어갑니다. 이에 일체형 기기는 배터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립감과 얇은 두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도 배터리 교환 장치를 위해 하부에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배터리 부분에도 프레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또 배터리 일체형의 장점에는 안전성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체형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에 기기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폭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일체형 배터리는 내부에서 이상이 생겨도 외벽을 이루는 파우치가 찢어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탈착식은 알루미늄 캔 특성상 내부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해 폭발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일체형 배터리가 되면서 방수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배터리 탈착식에서는 방수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아닌 전기차의 방수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단점이 넘쳐나는 충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새로운 충전 방식을 제시해 국제 표준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선 충전 방식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주차장에 전기차를 세워두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무선 충전을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리는데 전기차 사용자 사이에서는 충전 케이블을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완성차의 업체와 학계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무선 충전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 도크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것처럼 무선 충전 패드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가 무선 충전 인프라가 설치된 구역에 주차하면 별도의 연결 없이도 전기차 배터리가 충전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무선 충전 분야의 선두업체 미국 와이트리시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충전 케이블 없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코나 일렉트릭을 전시했는데 당시 공개한 무선 충전 콘셉트는 와이트리시티의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도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구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는 도로를 달리는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무선 충전도로 기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충전 방식을 단순히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는 데 그친다면 이용자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궁극적으로 도로 아래에 충전 시설을 매설해 전기차가 달리는 도로 위에서 곧바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선 충전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무선 충전 기술 공개에 외국 기업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퀄컴은 전력을 받는 수전 패드를 단 차량이 송전 패드가 설치된 도로를 달리면 배터리가 자동 충전되는 전기차용 무선 충전 시스템 퀄컴 헤일로를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일렉트레오는 동으로 만든 코일을 도로에 매설하고 땅 위를 달리는 전기차에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일렉트레오는 전기버스가 달리면서 충전하는 도로를 구축해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은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은 46건인 현대차였고 한국과학기술원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LG전자도 7건 출원했습니다. 외국 기업 중에서는 퀄컴이 11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시한 무선 충전 방식은 점점 세계 표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기차 시장을 보고 있으면 완성차 업체 혼자서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는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체보다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중요시되면서 반도체 업체를 비롯해 많은 전기 관련 부품 업체 그리고 각국 간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방식이 어떻든 향후 모든 내연 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만이 존재하게 된다면 국가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자국 브랜드만 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 공존하기 때문에 충전 방식과 규격이 제각각이라면 소비자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시한 무선 충전 방식이 국제 표준 방식이 된다면 현재 배터리 교체를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국은 현재 미중 대립을 시작으로 올림픽 보이콧까지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전기차 시장 주도권마저 한국에 뺏겨버린다면 받을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한편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원래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려고 국가적으로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사업은 미국의 제재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 반도체 대표 기업 칭화윤이 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지 5개월여 만에 국유 기업의 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칭화윤이 그룹의 인수 금액은 최소 9조 2천억 원에서 최대 11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12일 중국 증권15 등에 따르면 베이징젠광 자산관리와 사모펀드, 와이즈로드 캐피털 등으로 구성된 국부펀드 컨소시엄이 칭화윤이 등 7개 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 투자자가 됐습니다. 베이징젠광 자산관리와 와이즈로드 캐피털은 중국 국무원 산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칭화윤이는 사실상 국유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았지만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리려 매그나칩 반도체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끝내 무산됐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불허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매그나칩과 와이즈로드는 공동성명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M&A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계약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매그나칩은 7,200만 달러 약 850억 원의 위약금을 받게 됐습니다. 매그나칩은 지난 2004년 SK하이닉스가 시스템 사업부를 분리해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후 미국 시티그룹 벤처캐피털이 인수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작년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현재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차량용 반도체 등을 설계 및 생산합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매그나칩은 와이즈로드에 14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그나칩 매각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제기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과 발표 전까지 거래 일시 정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매그나칩 인수 무산의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을 꼽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DDI 등은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최첨단 제품이 아니다. 안보 위험은 명분이고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을 넘기지 않겠다는 미국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매그나칩 인수 무산 모습만 봐도 미국은 작은 기술도 중국에 넘어가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며 중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